클로디아의 비밀. 이엘 코닉스버그 글. 햇살과 나무꾼 옮김. 1. 클로디아의 가출 계획. 클로디아는 낡아빠진 방식으론 절대 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낡아빠진 방식이란 홧김에 배낭 하나만 달랑 짊어지고 집을 나가는 것이다. 클로디아는 고생스럽고 불편한 건 딱 질색이었다. 심지어 소풍조차 구질구질하고 불편했으니까. 온갖 곤충이 몰려들고 뜨거운 햇볕에 컵케이크의 설탕 장식이 녹는 꼴이라니. 따라서 클로디아는 단순히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는 가출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널찍한 곳, 편안한 곳, 지붕과 벽이 있으면서도 되도록 아름다운 곳으로. 그래서 클로디아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을 가출 장소로 정했다. 클로디아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용돈을 모으고 함께 가출할 사람도 골랐다. 클로디아는 세 남동생들 가운데 둘째인 제이미를 선택했다. 제이미는 말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따금 우스갯소리를 곧잘하는 아이였다. 게다가 부자였다. 제이미는 제 또래의 사내 아이들과 달리 야구 카드도 수집하지 않았다. 제이미는 용돈을 받으면 거의 다 저축했다. 하지만 클로디아는 자신이 제이미를 골랐다는 사실을 제이미에게 나중에 말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이 길면 제이미가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용돈을 모으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다. 클로디아는 돈도 없이 가출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했다.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교외에서 살다 보니 움직이기만 해도 돈이 든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출 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나 제이미에게 귀뜸을 해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기차 삭스를 비롯한 이런저런 비용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클로디아는 자기가 가출하려는 이유마저 잊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클로디아의 가출 이유는 분명했다. 차별 때문이었다. 클로디아는 맏딸이자 외동딸이어서 차별을 받기 일쑤였다. 남동생들은 빈둥거리고 있는데 혼자서 저녁 식사를 차리고 그릇을 치우는 날들이 허다했다. 그리고 클로디아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똑같다는 거였다. 클로디아는 자신이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는 우등생 클로디아 킹케이드일 뿐이라는 게 지겨웠다. 일요일 밤 7시 반이면 누가 텔레비전 채널을 고를 차례인지 아웅다웅 하기나 하고 차별 대우나 받고 클로디아는 늘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겹기만 했다. 용돈이 너무 적어서 기차 삭스를 모으려면 파르페 아이스크림을 3조 이상 사 먹지 못하는 것도 차별의 한 가지다. 섹슨버그, 자네는 항상 자가용을 타고 시내에 나가니까 기차 삭스이 얼마인지 모르겠군. 내가 가르쳐주지. 어른은 1달러 60센트라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그 반값이고 클로디아는 12살에서 한 달이 모자라고 제이미는 12살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 이제 겨우 9살이니까. 클로디아는 식구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무렵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차비도 모아두어야 했다. 그래서 어른 한 사람의 차비가 필요했다. 클로디아는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뉴욕의 사무실로 일하러 다니느라 날마다 왕복 차비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로디아네 아빠처럼. 아무튼 그리니치는 뉴욕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뉴욕의 교회나 다름없었다. 클로디아는 뉴욕이 별로 멀지 않다는 것,
특히나 자기가 겪은 차별 대우의 정도나 횟수에 비하면 결코 만족스러울 만큼 멀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뉴욕은 숨어들기에는 알맞은 곳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클로디아의 엄마가 다니는 마자 클럽의 아줌마들은 뉴욕을 시내라고 불렀다. 그 아줌마들은 여관에선 뉴욕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않았다. 뉴욕에 간다는 것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일이었다. 4학년 때 클로디아네 반은 맨하튼의 역사 유적지로 견학을 갔다. 조나단 리히터의 엄마는 아들이 뉴욕처럼 혼잡한 곳에서 일행과 떨어질까봐 견학을 보내지 않았다. 성격이 좀 엉뚱한 리히터 아줌마는 아들 조나단이 미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뉴욕의 공기가 아들한테 안 좋을 거라고 했다. 클로디아는 도시가 화려해서 좋았다. 도시는 중요하며 분주한 곳이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숨기 좋은 곳이다. 클로디아는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나온 여행 안내서와 지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견학 갔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지리 공부를 했다. 집에 돌아다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안내서들을 모아서 몰래 연구하기도 했다. 클로디아는 다른 욕심도 버리기로 했다. 파르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연습거리였다. 클로디아는 파르페 아이스크림 대신 엄마가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는 벙글벙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보통 클로디아는 일주일에 파르페 아이스크림을 40센트어치씩 사 먹었다. 가출을 결심하기 전엔 매주 남은 용돈 10센트로 무엇을 할지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이 일주일의 가장 큰 모험이었다. 이따금 그 10센트마저 남지 않을 때도 있었다. 아침에 깜빡 잊고 이불을 개지 않거나 하여 집안 규칙을 어길 때마다 5센트씩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클로디아는 자기만해서 자기가 가장 용돈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6학년 아이들은 클로디아처럼 용돈을 뺏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다른 집에는 클로디아네처럼 일주일에 2번씩 청소부 아줌마가 오는 게 아니라 온종일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클로디아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뒤에 한 번은 가게에서 특별 할인 판매를 한 적이 있었다. 창문에 파르페 아이스크림 27센트라고 적힌 게시판이 붙은 것이다. 클로디아는 파르페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다. 가출을 딱 27센트어치 늦추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일단 가출하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계획을 짜는 것이 돈을 쓰는 것만큼이나 재미있었다. 시간을 두고 계획을 꼼꼼히 잘 짜는 것은 클로디아의 특기였다. 클로디아가 가출 동료로 고른 남동생 제이미는 파르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제이미의 용돈이면 2주에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1년 반 전에 제이미는 엄청난 돈을 썼다. 생일날 받은 돈에 크리스마스에 받은 돈을 조금 보태어 울워스 가게에서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산 것이다. 이따금 제이미는 라디오에 쓸 건전지를 샀다. 가출을 하면 라디오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도 제이미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토요일이면 클로디아는 휴지통을 비우는데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었다. 집안에 웬 휴지통이 그리 많은지. 한 방을 쓰는 엄마 아빠만 빼고 식구마다 방에 휴지통이 하나씩 있었다. 스티브는 토요일마다 연필깎이에 모인 부스러기를 휴지통에 털곤 했다. 클로디아는 스티브가 일부러 휴지통을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인가 클로디아의 부모님 방에서 휴지통을 들고 나오면서 쓰레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채로 치듯 살살 흔들었다. 부모님 방의 휴지통은 2사람이 쓰기 때문에 항상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립스틱을 닦아낸 얇은 화장지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빨간색 딱지 같은 게 비죽이 보였다. 클로디아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당겨보니 뉴욕, 뉴헤이븐
하트포드 왕복 열차를 10번 탈 수 있는 승차권이었다. 다 쓴 승차권이 교회의 휴지통 속에 들어있을 리는 없다. 모두 승무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승차권 맨 밑에 조그만 사각형 9개가 그려져 있었는데 기차를 탈 때마다 거기에 구멍이 하나씩 뚫린다. 그리고 10번째로 기차를 타면 승무원이 승차권을 거두어 간다. 금요일마다 클로디안의 집으로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가 1부터 9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다 쓴 차표라고 착각한 게 틀림없었다. 청소부 아줌마는 뉴욕에 가는 일이 전혀 없고 클로디안의 아빠 역시 호주머니에 남은 잔돈이나 승차권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어른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되니까 그 승차권으로 기차를 탈 수 있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도 둘 다 기차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쓸데없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역장만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립스틱 자국이 찍힌 휴지 틈에서 공짜표를 줍다니. 클로디아는 마치 초대장을 받은 것 같았다. 이제 수요일에 떠날 것이다. 월요일 오후에 클로디아는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제이미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버스에서 자기랑 같이 앉자고 말했다. 킹케이드 씨네 사남매는 평소에 서로를 기다려주거나 함께 다니지 않는다. 단 막내 동생만은 클로디아, 스티브, 그리고 제이미가 한 주씩 돌아가며 데리고 다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은 노동절이 끝난 뒤의 수요일이었다. 따라서 클로디아가 회계의 주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늘 수요일에 시작되었다. 막내 케빈은 겨우 6살에다 1학년으로 누구한테나 귀여움을 받았다. 특히 엄마한테는 클로디아는 케빈이 너무나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다. 클로디아의 부모님은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 있으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만도 하건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사실 클로디아가 1학년 땐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고작해야 엄마가 날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클로디아를 기다린 것뿐이었다. 제이미는 단짝 친구 브루스와 앉고 싶어 했다. 둘은 버스에서 카드 놀이를 했는데 날마다 전날에 했던 것을 이어서 했다. 그 카드 놀이라는 게 그리 복잡한 건 아니다. 섹센버그, 교묘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 그 아이들이 하는 건 전쟁이라는 놀이인데 각자 카드를 한 장씩 낸 다음 더 높은 카드를 낸 사람이 2장을 다 갖는 단순한 놀이지. 만일 카드가 똑같으면 카드를 한 번 더 낸다네. 그때 이긴 사람이 카드 4장을 다 갖지. 브루스는 저녁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자기 카드를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다. 제이미도 그랬다. 집에 가기 전에 둘은 항상 카드를 섞지 않기로 맹세한다. 브루스네 집 앞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하면 둘은 카드 놀이를 멈추고 고무밴드로 자기 카드를 묶어서 서로의 턱 밑에 대고 상대방 카드에 침을 뱉으며 카드를 섞어선 안 될지어다 하고 말한다. 그런 다음 각자 자기 카드 다발을 톡톡 치곤 호주머니에 넣었다. 클로디아는 그런 모든 행동을 한심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이미가 그토록 좋아하는 놀이를 못하게 하고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이미는 화가 났다. 도저히 클로디아의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르뚱하게 입을 내밀고 눈살을 찌푸린 채 의자에 푹 파묻혀 있었다. 그 모습은 꼭 털을 깨끗이 밀어버린 조그만 네안데르탈인 같았다. 클로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코 제이미가 화를 가라앉히기만 기다렸다. 제이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스티브 형이랑 같이 앉아도 되잖아.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내가 스티브랑 같이 앉기 싫어하는 줄 몰라? 제이미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뭐가 싫어? 제발 스티브 형이랑 앉아서 가. 그러자 클로디아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제이미, 난 네가 꼭 필요해.
우린 이제 일생일대의 큰 모험을 할 거라고. 제이미는 투덜거렸다. 쟤, 누나한테 내가 필요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클로디아는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날 여기 앉혔으니까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클로디아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이미는 안달이 났다. 사람을 불러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클로디아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마침내 제이미의 화가 폭발했다. 누나, 도대체 뭐야? 기껏 내 카드놀이를 해박 놓더니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이건 불행한 일이야. 클로디아가 제이미의 말을 고쳐주었다. 해방이 아니라 회방이야. 불행한 일이 아니라 부당한 일이고. 제이미가 계속 다그쳤다. 아유, 바보같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잖아. 어서 말해봐. 클로디아는 다시 한번 말했다. 너와 함께 일생일대의 큰 모험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제이미는 이를 앙 물었다. 그 말은 아까 했잖아. 이제 다 털어놔봐. 난 가출하기로 했어. 그리고 너랑 함께 할 거야. 제이미가 물었다. 왜 나야? 스티브 형이 아니고? 클로디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스티브는 필요 없어. 내가 가출하고 싶은 이유는 스티브도 끼어 있으니까. 나는 네가 필요해. 제이미는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졌다. 그 말이 제이미를 움직였다. 이제 제이미는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제이미는 자세를 똑바로 한 다음 옷옷의 지퍼를 열어 젖히고 의자 위에 한 발을 척 올리더니 무릎에 손을 얹고 입 가장자리만 움직이며 말했다. 좋아. 누나 그럼 언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말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말했다. 수요일에 떠날 거야. 계획은 이래. 잘 들어. 제이미는 실눈을 뜨고 말했다. 복잡하게 해, 누나. 난 복잡한 게 좋아. 클로디안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은 간단할수록 좋아. 수요일에 떠나는 건 음악 수업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바이올린 가방에서 바이올린을 빼고 옷을 넣을 거야. 너도 네 트럼펫 가방에다 짐을 챙겨. 깨끗한 속옷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넣고 양말도 넣고 티셔츠는 적어도 한 벌 이상 넣어. 그걸 몽땅 트럼펫 가방에 넣으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나 배울걸. 그럼 내 가방에도 조금 넣어줄게. 그리고 책가방에도 넣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가져와. 제이미가 물었다. 운동화 신어도 돼?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항상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따위의 숨막히는 규칙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제이미가 활짝 웃자 클로디아는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클로디아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돈도 모두 가져와. 그러곤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있어? 제이미는 발을 도로 내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대꾸했다. 왜 물어보는데? 야, 제이미, 우리가 함께 가출하게 되면 우린 한패야. 당연히 나도 알아야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누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 클로디안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믿어도 되냐고 물어봤어? 클로디아는 입을 꾹 다물고 콧구멍으로 콧김을 내뿜었다. 콧김이 좀 더 셌거나 소리가 좀 더 크게 났다면 콧방귀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이미가 속삭였다. 있잖아. 그런데 나 돈 꽤 많다?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언젠가는 사업계의 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할아버지 같은 세무 변호사라도. 하지만 제이미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이미가 말을 이었다. 누나, 엄마 아빠한텐 비밀인데 나 사실은 내기한다. 돈을 걸고 브루스랑 카드놀이해. 금요일에 카드가 몇 장인지 세는데 그때마다 브루스가 나한테 돈을 내. 카드 한 장당 2센트. 나는 항상 브루스보다 카드가 많아. 그리고 에이스가 적어도 한 장은 있지. 클로디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있는지 말해. 4달러? 5달러? 얼마나 있냐고. 제이미는 의자 구석에 몸을 쑥 들이밀곤 노래하듯이 흥얼거렸다. 24달러 43센트. 순간 클로디아는 입을 딱 벌렸다. 제이미는 그런 클로디아를 보고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면 25달러까지 모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용돈은 일주일에 겨우 25센트야. 24달러 43센트에다 25센트를 더하면 24달러 68센트밖에 안 되잖아. 클로디아는 시시콜콜하게 물었다. 나머지는 브루스한테 딸 거니까. 말도 안 돼, 제이미. 금요일에 이긴다는 걸 어떻게 월요일에 아니? 제이미가 대꾸했다. 그냥 아는 수가 있어. 어떻게? 절대로 안 가르쳐줘. 제이미는 클로디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클로디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제이미가 씩 웃자 클로디아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클로디아는 함께 가출할 사람을 너무나 정확하게 골랐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둘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클로디아는 조심스럽지만 돈이 없었다. 제이미는 조심성이 없지만 돈이 많았다. 24달러도 넘는 돈이라니. 그렇게 큰 돈이 여행 배낭 속에 들어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이다. 물론 배낭이 아니라 악기 가방에 돈을 넣어가겠지만 클로디아한테는 4달러 18센트가 있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가출할 수 있게 되었다. 클로디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제이미는 잠자코 기다렸다. 어때? 금요일까지 기다릴 거야? 클로디아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아니, 수요일에 떠날 거야. 내 계획을 모두 자세히 적어줄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 내용은 모두 외우고 종이는 없애버려. 제이미가 물었다. 종이를 먹어서 없애야 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게 훨씬 간단해. 우리 식구 중에서 휴지통을 뒤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도 쓰레기가 축축하거나 연필 찌꺼기가 잔뜩 들어있으면 안 뒤져. 담뱃재가 있어도 안 뒤지고. 제이미가 말했다. 난 종이를 먹을래. 복잡한 게 좋아. 그러자 클로디아가 말했다. 넌 나무 펄프도 좋아하겠다. 종이는 그걸로 만들잖아. 나도 알아. 안다고. 그 뒤로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렸다. 스티브가 제이미와 클로디아의 뒤를 따라 내리며 소리쳤다. 누나, 누나가 케빈을 데려갈 차례야. 그냥 가면 엄마한테 이른다. 앞쪽에서 제이미와 함께 걷던 클로디아는 걸음을 딱 멈추고는 돌아서서 뛰어와 케빈의 손을 잡고 온 길을 되돌아갔다. 케빈은 클로디아의 손에 엉거주춤 끌려갔다. 케빈이 소리쳤다. 난 스티브 형이랑 갈래.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 떼쟁이야. 하지만 오늘은 내가 널 데리고 갈 차례란 말이야. 케빈이 물었다. 다음엔 누가 맞는데?
수요일부터는 스티브가 데리고 다닐 거야. 케빈이 칭얼댔다. 매일매일 스티브 형 차례였으면 좋겠어. 곧 소원을 이루게 될 거야. 케빈은 그때도 그 뒤에도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뿌르뚱한 채 집으로 갔다. 2. 미술관으로 가출하다. 화요일 밤, 제이미는 베개 밑에 놓인 잠옷에 쪽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 적힌 첫 번째 지시사항은 숙제 걱정은 하지 말고 가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진심으로 클로디아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클로디아는 나만큼이나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줄 알았다. 클로디아는 트럼펫 가방에서 꺼낸 트럼펫을 숨겨둘 장소까지 적어놓았다. 침대 발치에 놓여있는 여분의 담요로 둘둘 말아놓으라고 말이다. 제이미는 쪽지에 쓰인 대로 따른 다음 욕실에서 큰 컵으로 물을 한 잔 떠와 침대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제이미는 종이 귀퉁이를 덥석 물어 뜯었다. 종이는 예전에 닷새 동안 아껴가며 씹었던 풍선껌 맛이었다. 그보다 조금 더 딱딱할 뿐 아무 맛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성 잉크로 쓴 글씨가 번져 이빨에 시퍼렇게 물이 들었다. 제이미는 종이를 한 번 더 뜯어서 씹고는 이내 그냥 찢어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를 닦았다. 이튿날 아침,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계획대로 평소처럼 스쿨버스를 탔다. 둘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버스가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아이들은 서로 밀치며 과제물이나 장갑을 챙기기에 바빠서 학교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자기 소지품 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운전사인 하바트 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을 올리고 머리를 수그려 앉으라고 일러두었다. 제이미는 시키는 대로 했고 클로디아도 그렇게 했다. 만일 들키면 학교에 가서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수업을 듣는 척 할 생각이었다. 가방에 책도 없고 악기 가방에 악기도 없지만 둘은 책가방과 트럼펫 가방, 바이올린 가방을 깔고 앉아 있었다. 둘 다 계속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적어도 4번 정도는 고개를 살짝 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꾹꾹 참았다. 클로디아는 속으로 나는 장님이다, 장님이다 하며 소리와 냄새 그리고 촉감만으로 모든 걸 알아채려고 했다. 이윽고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그치고 하버트 씨가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자 둘은 얼굴을 살짝 들고 마주보며 씩 웃었다. 이제 허버트 씨는 버스를 몰고 학교 버스를 세워두는 보스턴 포스트 로드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고 나면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것이다. 제이미와 클로디아는 덜컹대는 버스가 주차장에 닿을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버스는 바퀴가 달린 텅 빈 과자 상자처럼, 아니 거의 빈 과자 상자처럼 덜컹거렸다. 다행히 덜컹거리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웠다. 그러지 않았으면 클로디아는 자기 심장 소리가 운전사한테 들킬까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클로디아는 그 소리가 마치 아침에 커피를 끓일 때 나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던 것이다. 클로디아는 오랫동안 고개를 쳐박고 있기가 불편했다. 땀이 축축히 배어나와 뺨이 비늘 좌석에 달라붙었다. 버스에서 내리면 5분도 못 되어 얼굴에 피부병이 일어날 것 같았다. 드디어 버스가 멈추었다. 덜컹하고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났다. 허버트 씨가 몇 발짝만 뒤쪽으로 온다면 아이들은 들키고 말 것이다. 둘은 숨을 죽인 채
허버트 씨가 버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허버트 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조그만 옆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 닫는 손잡이를 돌렸다. 클로디아는 천천히 팔을 당겨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허버트 씨에게 7분의 여유를 주고 나서 고개를 들 생각이었다. 7분이 지나자 둘은 이제 일어나도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대로 있었다. 몸을 웅크린 채 45초를 더 보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던지 45분도 더 지난 것 같았다. 마침내 둘은 씩 웃으며 일어났다. 찻장 밖을 빼끔히 내다보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데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여는 손잡이는 운전석 왼쪽에 있었다. 클로디아가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뒤에서 쩔그렁쩔그렁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클로디아가 속삭이듯 물었다. 제이미,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이미가 멈춰서자 소리도 그쳤다. 제이미가 되물었다. 무슨 소리? 너한테서 나는 소리 말이야. 도대체 뭘 입은 거야? 사슬 갑옷이라도 입었어? 평소에 입던 대로지 뭐. 속옷부터 말하자면 10세용 삼각 팬티, 티셔츠 하나. 아유, 그만둬. 그건 나도 알아.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도대체 뭐냐고. 24달러 43센트야. 그때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바지 주머니가 묵직하게 쳐져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제이미의 셔츠 자락과 바지 사이가 4cm쯤 벌어져 있었고 띠처럼 하얗게 드러난 맨살에 배꼽이 마취표처럼 찍혀 있었다. 어쩌자고 잔돈으로 가져왔어. 동전은 짤랑거리잖아. 브루스는 1센트나 5센트짜리 동전만 낸단 말이야. 안 그러면 브루스가 뭘로 내겠어? 여행자 수표? 클로디아가 말했다. 됐어. 그런데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건 또 뭐야? 나침반. 작년 생일 때 받은 거야. 귀찮게 그런 건 뭐하러 가져왔어? 다른 집만 해도 무거운데. 숲길을 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돼. 숲에서 나올 때도. 그럴 땐 다들 나침반을 쓰잖아. 클로디아가 물었다. 무슨 숲? 우리가 도망가 들어갈 숲 말이야. 도망가 들어가? 그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지. 클로디아가 다그쳐 물었다. 우리가 숲으로 도망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던? 제이미가 째지는 소리로 외쳤다. 거봐, 말했잖아. 누나가 말했어. 클로디아도 악을 썼다. 무슨 말? 난 숲으로 도망가 들어갈 거란 얘긴 한 적 없어. 했어. 누나가 도망가 들어간다고 했어. 안 했다니까? 제이미는 왈칵 화를 냈다. 했단 말이야. 누나가. 우리가 숲으로 도망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던 이라고 했잖아. 누나가 한 말이야. 됐어. 클로디아는 그렇게만 대꾸했다. 그러고는 화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리의 지도자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무리란 것이 자신과 개구장이 남동생 하나뿐이라 해도. 클로디아는 다시 말했다. 알았어. 내가 도망가 들어간다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숲이란 말은 안 했어. 아니야. 누나는 도대체 누가? 클로디아는 더 이상 제이미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알아. 안다고. 자, 이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망가 들어갈 거라는 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이미가 말했다. 겉봐. 또 그러잖아. 안 그랬어. 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했어. 이번에도 도망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알았어. 국어 공부 따위는 그만두자. 우리는 지금부터 뉴욕 맨하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갈 거야. 그제야 제이미는 클로디아가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제이미가 소리쳤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어. 클로디아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분 동안이나 둘은 버스에 몰래 남아있다는 사실도 있고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소리 높여 다투었던 것이다. 클로디아가 말했다. 버스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자. 그럼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제임스 킨케이드는 다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라고? 길에서 자동차를 얻어 타는 게 아니고? 클로디아가 대꾸했다. 자동차를 얻어 탄다고? 유괴되거나 돈을 뺏길 각오를 하고?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제이미가 클로디아에게 말했다. 돈을 뺏겨? 그걸 왜 누나가 걱정해? 거의 다 내 돈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야. 돈은 거의 다 네 거지만 계획은 모두 내가 세웠잖아. 우린 기차를 타야 돼. 제이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제일 시시한 방법으로 제일 시시한 곳으로 가출을 가다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중얼거렸다고 하기엔 너무 컸다. 클로디아가 제이미를 획 돌아보았다. 가출을 간다? 넌 어떻게 가출을 갈 수 있어? 그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미국 말이다. 미국 사람 제이드 킨케이드의 말. 왜? 둘은 또다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티격태격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다. 역으로 가는 길에 클로디아는 편지 2통을 붙였다. 제이미가 물었다. 그 편지들은 뭐야? 한 통은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집을 나온 거니까. 연방수사국에 전화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쯤 받아보실 거야. 또 하나는 콘플레이크 상자 뚜껑 2개, 별이 붙은 상자 뚜껑 2개 보내면 25센트를 보내주거든. 우유값이래. 진작에 보내지 그랬어. 그럼 25센트가 더 생겼을 텐데. 클로디아가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야 2번째 콘플레이크를 다 먹었잖아.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제 시간에 그리니치 역에 도착하여 10시 42분 기차를 탔다. 그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도 장보러 나온 아줌마들도 없기 때문에 기차 안은 한산했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기차를 한 칸씩 지나가며 파란 벨벳을 씌운 의자와 먼지와 보풀하기가 얼마나 묻었는지 살펴보고 그중 깨끗한 좌석 2개를 골랐다. 제이미는 뉴욕까지 가는 45km 가운데 11km를 가는 동안 줄곧 센트럴파크에 숨어야 한다고 누나를 졸라댔다.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하고 모든 돈을 제이미가 갖고 있게 했다. 또 돈 계산과 지출 결정까지 맡으라고도 했다. 그러자 제이미는 차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는 것도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으며 괜찮은 모험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뉴욕까지 45km나 달려가는 동안 클로디아도 제이미를 데려온 것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솔직히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어지는 시멘트와 강철로 된 지하도로 들어설 땐 제이미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고맙게 느껴졌다. 제이미가 돈과 라디오를 갖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뉴욕 한복판에 맨하튼에선 적어도 2사람 몫의 용기가 필요했다. 3. 미술관에서 보낸 첫날 밤. 큰 길로 나오자마자 제이미는 회계 담당자로서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미술관까지 걸어가자. 걸어간다고?
여기서 미술관까지 40블록도 넘는 거리라는 걸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럼 버스비가 얼만데? 클로디아가 소리쳤다. 버스라고? 누가 버스 탄대? 나는 택시 탈 거야.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택시 탈 생각을 해? 우린 이제 용돈을 못 받아. 수입이 없단 말이야. 누나는 더 이상 낭비하면 안 돼. 우리가 쓰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우리의 돈이라고. 우린 이제 하나라는 거 잊었어?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네 말이 맞아. 택시는 비싸. 버스가 싸지. 한 사람당 20센트밖에 안 하니까 버스를 타자. 한 사람당 20센트밖에라니. 그럼 합쳐서 40센트잖아. 버스도 안 돼. 걸어가야 돼. 클로디아가 불평했다. 신발만 해도 40센트어치는 닳겠다. 꼭 걸어가야 돼? 제이미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느 쪽으로 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 제이미는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클로디아는 표정만 보고도 제이미의 대답을 알 수 있었다. 클로디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이미가 24달러가 넘는 돈을 모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기꾼에다 구두쇠니까.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구두쇠 노릇을 할 작정이니 자기도 다시는 버스를 타자고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제이미는 후회하겠지. 나는 소리 없이 푹 쓰러질 거야.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말했다. 메디슨 거리로 가는 게 좋겠어. 5번 거리로 가면 우리가 귀중한 돈을 쓰고 싶을 곳이 너무 많을 테니까. 5번 거리에는 화려한 상점들이 다 모여 있거든.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클로디아의 바이올린 가방이 자꾸 제이미에게 부딪히자 제이미는 클로디아보다 몇 걸음 앞서 걸었다. 클로디아는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 걸음이 느려진다고 믿었다. 그에 비해 제이미는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는 클로디아보다 한 블록 반이나 앞서 걷게 되었다. 제이미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을 때야 둘은 잠깐씩 만났다. 한 번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잠깐 만났을 때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메디슨 거리 30번가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5번 거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클로디아는 약속한 모퉁이에서 제이미를 만났다. 제이미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번화한 그 거리에서 나침반을 맞춰보곤 왼쪽 길로 가면 정북 서쪽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알려주었다. 클로디아는 피곤한 데다 손가락, 발가락, 코끝 같은 곳이 시렸다. 하지만 다른 곳은 두툼한 겨울옷 때문에 땀이 났다. 클로디아는 너무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건 딱 질색이었다. 정북 서쪽으로 가라. 정북 서쪽으로 가라.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말투를 흉내내며 비아냥거렸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니? 뭐가 그렇게 거창해? 네가 데니얼 분이라도 돼? 내가 장담하는데 헨리 허드슨 이후로 맨하튼에서 나침반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제이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활기차게 80번가의 모퉁이를 돌아가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거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와 싸우고 싶었다. 몸 안에서 분노의 열이 치솟아 걸어오는 동안 쌓인 이산화탄소를 확확 달구었다. 클로디아는 조금이라도 그 열을 쏟아내지 않으면 곧 폭발할 것만 같았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트집을 잡았다. 우리는 이목을 피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이목을 피하는 게 뭔데?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고. 제이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나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뉴욕은 참 숨기 좋은 멋진 곳이야. 아무나도 서로를 못 알아보잖아. 클로디아가 제이미의 말을 고쳐주었다. 그냥 아무도야.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빤히 쳐다보다 제이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클로디아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제이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디아가 똑똑하다는 것, 뉴욕이 멋진 도시라는 건 사실이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것들이 어느새 잠잠해졌다.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클로디아는 이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가 5번 거리에 있는 미술관 정문으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관람객 숫자 측정기를 짤깍짤깍 2번 울렸다. 경비원은 미술관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꼭 세지만 나가는 사람 숫자는 세지 않는다. 내 운전사 셸던한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리스라는 친구가 있거든. 나는 이따금 셸던더러 모리스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오라고 하지. 모리스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모리스는 미술관의 보안 사항만 빼곤 무엇이든지 말해주지. 하지만 대답하기 싫거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모리스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네. 난 말할 권리가 없어. 보안 사항이거든. 클로디아와 제이미가 미술관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고 미술관은 한창 혼잡했다. 수요일이면 보통 2만 6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바닥 면적이 8만 제곱미터도 넘는 드넓은 미술관 곳곳에 흩어져 이 전시실에서 저 전시실로, 거기서 또 다른 전시실로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수요일이면 고상한 할머니들이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보기 전에 짬을 내어 찾아온다. 할머니들은 짝을 지어 돌아다닌다. 그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옆으로 끈을 묶은 편한 신발을 신고 다녀 한눈에 일행임을 알 수 있다. 관광객들도 수요일에 미술관을 방문한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남자들과 발이 아파 보이는 여자들은 단박에 관광객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뾰족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런 구두를 신었으니 발이 아파도 싸지. 미술학교 학생들도 미술관에 찾아온다. 그 학생들은 특별히 요일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온다. 학생들도 짝을 지어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하나같이 까만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섹슨버그, 자네는 이런 광경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 거야. 부끄러운 줄 알게. 그 반짝거리는 구두를 한 번도 미술관에 들여놓은 적이 없다니. 매주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온다네. 캔자스주의 맨카토시 같이 미술관이 없는 곳에서도, 프랑스의 파리처럼 미술관이 많은 곳에서도 오지. 그리고 미술관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누구나 공짜로 들어간다네. 크고 넓고 아름답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곳. 게다가 복잡하기까지 하다네. 제이미 킹케이드도 만족할 만큼. 원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책가방과 악기가방을 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미술관에 온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쨌든 날마다 1000명쯤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미술관 입구에 서 있는 경비원도 클로디아와 제이미를 불러 세워서 악기 가방과 책 가방을 맡기고 들어가라는 말만 했다. 그건 규칙이었다. 미술관에는 가방, 음식, 우산을 갖고 들어갈 수 없었다.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는. 규칙이든 아니든 클로디아는 그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관실 앞에 무료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으니 제이미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제이미는 기를 쓰고 반대했다. 제이미는 클로디아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자기더러 어떻게 잠옷을 갈아입으란 말이냐고 따졌다.
잠옷이 조그맣게 돌돌 말려서 트럼펫 가방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안심시켰다. 4시 반에는 반드시 가방을 되찾을 작정이다. 그러고 나서 앞문으로 미술관을 나왔다가 5분 안에 뒷문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뒷문은 주차장과 어린이 박물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가? 일단 미술관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짐도 없이 홀가분하게 잠잘 곳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3. 돈도 안 든다. 클로디아는 짐과 함께 외투도 맡겼다. 그러나 제이미는 스키 점퍼를 입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점퍼를 입고 지퍼를 닫으면 셔츠와 바지 사이로 드러난 속살이 가려진다. 게다가 도톰한 안감 덕분에 24달러어치의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덜 새어나왔다. 클로디아는 더운 것을 참지 못하지만 제이미는 땀나는 것, 약간 더러운 것, 그리고 복잡한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제이미는 점심부터 먹고 싶어 했다. 클로디아는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으면 했지만 제이미는 지하에 있는 간이 식당에서 먹자고 했다. 제이미는 간이 식당이 근사하지는 않아도 값이 쌀 거라고 생각하고 재무장관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구두쇠로서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다. 막상 간이 식당에 들어가 보니 클로디아도 썩 싫지는 않았다. 그곳은 멋은 없지만 깨끗했다. 제이미는 음식값에 기겁했다. 간이 식당에 들어갈 땐 28달러 61센트가 있었지만 식당을 나올 땐 배불리 먹지도 못했는데 27달러 11센트밖에 남지 않았다. 제이미가 비난하듯 물었다. 누나는 음식값이 그렇게 비쌀 줄 알고 있었어? 이제 보니 버스를 안 탄 게 참 잘한 일이란 걸 알겠지? 클로디아는 수긍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부모님이자 제이미의 부모님이 너무 인색한 탓에 가출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부터 생계비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뿐이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이미는 눈치채지 못했다. 제이미는 그저 돈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제이미가 물었다. 경비원 아저씨랑 카드 놀이를 할 수는 없을까? 클로디아가 말했다.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카드를 가져왔단 말이야. 한 벌 통째로. 그런 짓은 이목을 피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날마다 수천 명이 드나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라 해도 자기랑 카드 놀이를 하는 애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제이미는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2학년 때 내내 그리고 3학년인 지금까지 줄곧 브루스를 속여왔어. 그런데도 브루스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걸? 제이미, 그래서 네가 뻔히 이길 줄 알고 카드 놀이를 한 거야? 제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뭐 그래. 게다가 브루스는 잭, 퀸, 킹도 정확히 몰라. 항상 헷갈려 한다고. 왜 제일 친한 친구를 속이니? 나도 잘 몰라. 아무래도 난 복잡한 걸 너무 좋아하나 봐. 이제 돈 걱정은 그만두자. 미술관이 문을 닫았을 때 숨어있을 곳이나 걱정해. 둘은 안내소에서 지도를 한 장 얻었다. 물론 공짜였다.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부터 경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한 고비였다. 클로디아는 그 위험한 시간에 숨어있을 곳을 골랐다. 미술관이 닫히기 직전에 클로디아는 여자 화장실에, 제이미는 남자 화장실에 숨기로 했다.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말했다. 1층 식당 근처에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어. 나는 밤에 화장실에 있는 게 싫어. 온통 타일이잖아. 거긴 추워.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단 말이야. 지금도 이렇게 짤랑짤랑 거리는데.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손 씻는 데 말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 있어. 클로디아의 말에 제이미가 물었다. 그 위에 올라서라고? 뭐 위에 서란 말이야? 클로디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그거 위에. 변기 위에 서란 말이야? 제이미에겐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말해줘야 했다. 그래, 변기가 아니면 뭐겠니? 남자 화장실 안에 변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 그리고 고개는 숙이고 있어. 화장실 문은 살짝 열어두고. 클로디아가 말을 마치자 제이미가 물었다. 발은 올리고 고개는 숙이고 문은 열어둬라? 왜? 화장실을 검사할 땐 틀림없이 문 밑으로 발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볼 테니까. 우리는 경비원이랑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간 게 확실하다 싶을 때까지 거기 숨어 있어야 해. 제이미가 물었다. 야간 경비원은 어떻게 해? 클로디아는 실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했다. 틀림없이 야간 경비원이 돌아다니겠지. 하지만 경비원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주로 지붕 근처를 돌아다닐 거야. 우리는 그 전에 미술관에 들어와 있을 테고. 야간 경비원은 주로 직원용 좁은 통로를 걸어다녀. 되도록이면 빨리 경비원의 습관을 알아내야 해. 미술관 안에선 도둑을 막기 위해 주로 도난 경보기가 작동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창문이나 문이나 귀중한 그림들만 안 건드리면 돼. 자, 밤에 잘 곳을 찾자. 아이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훌륭한 가구들이 전시된 방들을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클로디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가출 장소를 골랐음을 새삼 확인했다. 클로디아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쓰던 안락 의자나 하다못해 글씨 쓰는 탁자에라도 앉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가구가 놓여있는 전시대에 올라서지 말라는 경고판들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의자들은 팔걸이에 비단 줄이 쳐져 있어서 앉아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려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클로디아는 완벽하리만치 훌륭해 보이는 침대를 발견하고 제이미한테 거기서 자자고 했다. 그 침대는 높은 닷집이 달려있고 머리맡엔 아름답게 조각된 판자가, 침대 발치엔 2개의 거대한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 섹슨버그, 나는 그 침대를 잘 알고 있다네. 그건 내 침대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지. 또 내 침대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전에 나도 내 침대를 미술관에 기증할까 생각했지만 다행히 운터마이어 씨가 먼저 기증하더군. 그제야 비로소 한시름 놓았다네. 이제는 미술관에도 없는 침대를 독차지한다는 가책을 느끼지 않고 침대에서 즐겁게 잘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나는 기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클로디아는 이미 그렇게 훌륭한 물건들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미는 가출까지 했는데 집에서처럼 고작 침대에서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이미는 차라리 화장실 바닥에서 자는 편이 더 뿌듯했을 것이다. 그때 클로디아가 제이미를 침대 발치로 끌고 가서 안내판에 쓰여있는 것을 읽게 했다. 제이미가 읽었다. 전시대에 올라가지 마시오.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문구를 대신 읽어주었다. 귀빈용 침대. 로버트 더들리 경의 첫째 부인인 에이미 로브사트가 이 침대에서 죽었는데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들리 경은 나중에 백작. 제이미가 씩 웃음을 터뜨렸다. 어련하겠어, 클로드 누나. 누나는 누나로도 잔소리꾼으로도 다 소질이 있어. 클로디아가 대꾸했다. 어련하겠니, 제이미? 넌 정말 동생으로도 구두쇠로도 다 소질이 있어.
바로 그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그것을 나한테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딱 꼬집어 얘기하지 못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눈치챘지만 그 아이들에겐 말해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것은 너무나 현대적인 방식이다. 특히 클로디아한테는 말해주지 않을 작정이다. 가뜩이나 클로디아는 설명거리가 너무 많은 아이다. 그때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 두 아이가 한패가 된 것이다. 가출하기 전에도 둘이 함께 행동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패라는 느낌을 받진 않았다. 한패가 되었다고 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패가 된 뒤로는 말다툼도 모험의 일부가 되었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한패가 된 느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두 아이의 말다툼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특히 서로에게 신경을 쓴 시간보다 각자 행동하던 시간이 더 많은 남매가 그러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둘은 계획대로 행동했다. 우선 미술관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 입구에 있던 경비원이 악기 가방을 맡기라고 하자 클로디아는 엄마를 찾아서 나오려고 한다고 둘러댔다. 경비원은 아이들이 미술관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다른 경비원들이 다시 막을 줄 알고 군말 없이 보내주었다. 하지만 둘은 그 뒤로 종이 울릴 때까지 다른 경비원들을 용케 피해 다녔다. 종소리는 5분 안에 미술관 문을 닫는다는 뜻이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재빨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5시 30분까지 꼼짝 않고 화장실에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간 게 확실해지자 비로소 둘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만났다. 겨울날 5시 30분이면 날이 어두워졌을 때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만큼 어두운 곳은 없을 것 같았다. 높디 높은 천장은 그 높이만큼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복도만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다. 다행히 복도가 넓어 물건에 부딪히진 않았다. 마침내 둘은 영국 르네상스관에 들어섰다. 제이미는 겨우 6시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고단하니까 금방 잠들 줄 알고 곧장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배도 고팠다. 그것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불편하기도 했다. 제이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누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았다. 클로디아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클로디아도 배가 고프고 또 무엇보다도 불편했다. 우아하고 낭만적이기 그지없는 침대에서 이렇게 지독한 곰팡내가 나다니. 클로디아는 향기가 나는 강력 세제로 몽땅 빨아버리고 싶었다. 제이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전히 찜찜했다. 잡힐까봐 불안한 것은 아니었다. 클로디아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놓았기 때문에 잡힐 걱정은 없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다. 찜찜하기는 클로디아도 마찬가지였다. 제이미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제이미가 속삭였다. 있잖아, 클로드 누나. 나 양치질을 안 했어. 클로디아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제이미, 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을 수는 없잖아. 둘은 함께 소리 죽여 키득거렸다.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집에서 잠잘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클로디아는 고단했다.
클로디아는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피가 지쳤다. 어쩌면 날마다 스트레스와 긴장에 찌들어 사느라 몸이 약해졌는지도 모르지. 배가 고파서 머리가 어지러운지도 모르고 뇌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기 때문이다. 바빴을 뿐 아니라 특별한 날이었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미술관의 깊은 고요 속에 누워 곁에 누운 동생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부드러운 정적에 몸을 맡겼다. 그 고요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소리 없는 고요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서서히 스며들어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아이들은 몸을 쭉 뻗고 긴장을 풀었다. 클로디아는 이제 산소와 스트레스 대신 미끄럼틀, 모피, 바나나, 평화 같은 조용한 단어들을 떠올렸다. 야간 경비원의 발소리도 이제 나른한 자장가가 되어버린 그 고요 속에 또박또박 사분음표를 더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둘은 야간 경비원이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 후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둘 다 잠버릇이 얌전한 데다 짙은 어둠에 덮여 있어서 밤새 들키지 않았다. 물론 침대에 둘러쳐진 커튼 장식 덕도 있었지.